예, 여러 변수를 앞두고 시장이 대단히 짙은 관망세입니다. 화요일 시황의 해설자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대급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한 주간인데요. 네. 변수들이 많고 미국도 그렇고 어제 우리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좀 관망세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장 전망? 글쎄요. 일단은 코스피는 2,400에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소량의 좀 양매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어제는 매수했는데 오늘 또 맞아요. 매도네요. 네, 오늘은 네.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우리가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전기전자 매수예요. 한 260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건설, 이런 통신 쪽으로도 약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난달에 어떤 상승률 이런 쪽에서는 지금 코스피 쪽이 코스닥보다 좀 낮긴 했는데 오히려 이런 수급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코스피 쪽에서 좀 살아나고 있는 이런 느낌들이 최근에 한 2주 동안에는 계속 잡히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개인들만 1,000억 넘게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전기전자라던가 운송장비 이런 쪽들이 최근에 좀 부각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수급 부재 속에서 약간은 좀 불안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금주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계속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일단은 뭐 구글의 이제 모회사인 알파벳 이런 네. 쪽들까지도 실적 발표가 될 텐데 과연 이런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시장 우려보다도 괜찮게 나오는 빅테크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FOMC 쪽에서는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이죠. 한 번 더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 이유가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과연 9월에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연준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금리 인상의 속도와 강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시장의 충격을 덜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 어찌 보면 잘 넘어가면 이제 8월에는 FOMC가 없어요. 맞아요. 네, 7, 8월이 조금 이제 이 상승을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네. 벌써 이번 주 지나면 8월이 다가오고요. 이번 주 얘기들은 많이 했었고 사실은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네. 이후에 또 8월을 바라보면서 체크해야 될 변수, 투자 전략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뭐 대부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9월에 금리 인상의 강도와 속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네.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연준에서 계속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 쪽이에요.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잡으려고 하는 개인들의 소비 이런 부분들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게 좀 상반되는 요인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소비 지출이 꺾인다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둔화되는 시그널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의 우려가 있는 반면에 이제 정말로 코로나 이후에 많이 풀렸었던 유동성들로 인해서 모든 자산의 가격들이 상승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 회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산 가격이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버블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자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양상들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직까지도 우리는 좀 매크로적인 영향들에 많이 가시권에 있다라고 주가들은 좀 보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이후에도 결국은 미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쪽에서 어떤 연준의 입장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사영관 차장님과 나눠볼 섹터 이야기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요즘 뭐 가정마다 새벽 배송으로 물건 시키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기업이 진출하는 혹은 뭐 사업을 확장하는이 아니라 대기업이 네. 사업을 축소하는, 대기업의 사업을 접는 새벽 배송이다. 그래요? 대기업들이 막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지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네. 이런 기사들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지금 기존에 사업자 세 곳에서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과점 시장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쿠팡과 그리고 마켓컬리 그리고 쓱배송이라고 하죠. 이쪽들에서 지금 시장의 80%를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후발 주자들도 사실상 어떤 1분기까지 나왔던 실적들을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주문 건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굉장히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걸 왜 접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보게 되면은 롯데하고 BGF 이런 유통 대기업들은 이미 사업을 접었다라는 소식들이 예전에 좀 들려왔었고요. 이번에 들려온 뉴스가 이제 GS 리테일 쪽이에요. GS의 프레시몰이라고 해서 새벽 배송 서비스를 담당하던 쪽이었는데 이쪽 사업을 접겠다라는 뉴스가 또 들려왔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주문 건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7배 이상 큰 폭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새벽 배송에 대한 수요들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부분은 팩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너무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블루오션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이제 경쟁과 정말 피 튀기는 출혈 경쟁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다가 최근에 물류비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쪽에 물류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잘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수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 곳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정말로 계속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 속에서 사업을 접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외에 밀키트 1위 기업도 있어요. 프레시지라는 곳인데 이쪽도 지금 잠정 중단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인지도를 이용한 대기업들의 어떤 오픈마켓, 몰 이런 쪽의 매출의 80%가 치중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사몰에서 일어나는 비중은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지만 결국에는 수익성 개선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수수료 지급 비율 이런 것들도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정해진 시간에 배송을 받는 고객들의 비율이 또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비율이 5%밖에 안 된다라고 자체 집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누적 적자가 쌓이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 되고 성장은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프레시지에서도 사업을 접는 걸로 얘기가 나왔고요. 새벽 배송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작년만 해도 5조였고요. 이번 연도에는 한 9조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12조까지 성장을 해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80%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들에 좀 치중이 많이 돼 있고요. 후발주자들이 뛰어들어서 가려면은 굉장히 비용단에서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좀 접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새벽 배송을 사람들이 많이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시장은 더 활성화됐는데 기존의 업체들이 소위 꽉 잡고 있어서 맞습니다. 출혈 경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켓컬리 비상장이라 살 수가 없고요. 쿠팡 미국 가서 사면 되는데 어렵고요. 아까 이제 SSA 신세계 이마트 이런 쪽이잖아요. 유통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지금 격주로 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 완화를 이제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마트나 혹은 뭐 롯데쇼핑이나 이런 기업들도 관심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새벽 배송과 관련해서 유통이나 소비 관련주 아이디어 좀 주세요. 글쎄요. 일단은 이게 국민 제안을 정부에서 좀 받았었어요. 그런데 최고 이제 우수 제안으로 많이 또 국민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꼽힌 게 대형 마트의 현재 월 2회죠. 월 2회 의무 휴업을 폐지해달라라는 청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글쎄요, 편의성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 어떤 덤을 좀 준다던가 이런 것들에서는 정통시장에 또 메리트가 있겠지만 현재 어떤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라던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는 정말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형 마트가 지금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에서는 별도의 물류 배송 센터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법에서는 일단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시간 제한이 법 규정으로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 경기권 그리고 충북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물류센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근거리에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새벽 배송을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을 통과하면서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형 마트 이런 쪽들에선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물류센터를 마트라는 굉장히 큰 점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물류 거점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들을 이용해서 새벽에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업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점포당 매출액이 10%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효과를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롯데 마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한 8에서 10% 정도의 매출 증가가 일어나면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실화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의 이런 마음들을 좀 헤아리는 부분들이 집권 1년 차인 정부에서 조금 더 강하게 푸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부분도 일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두 개가 좀 상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딪히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대형마트 단에서 어떤 이마트라던가 이런 쪽들에 기대감을 크게 가져갈 구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관심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이제 일요일 날 격주로 의무 휴업하는 건이 있고요. 이제 대형마트들도 새벽 배송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의무 휴업 규제는 말씀하신 거예요. 법 개정 사항이라 그러네요. 네, 쉽지 않을 맞습니다. 거고요. 다만 이제 영업시간 규정에서 새벽 배송하는 것들은 뭐 그전에도 이미 나왔거든요. 네네.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보면 결국 그쪽에 이제 유통 물류 갖춰놓은 쪽은 신세계 이마트거든요. 맞아요. 이마트.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새벽 배송 쪽은 새로운 강자인 네이버와 대한통운이 손잡는다. 맞아요.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네이버가 지금 뭐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테스트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현재 과점 상태인 시장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가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배송하고 유통 쪽 얘기였습니다. 유통 쪽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 주실 관심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유통 쪽과 관련이 있는 기업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네요. 네,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이 국방 좀 관련된 이런 쪽들이 좀 방산 쪽 관련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거 이제 불을 당긴 거는 폴란드의 이제 국방 장관이 시사 주간지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죠. K2 전차 현대 로템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80대를 초도 주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화 유지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무기를 수입을 해야 될 텐데 한 700대 정도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한국항공우주에서 하고 있는 뭐 전투기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구체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700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1000대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예전에 이제 유럽 국가들은 예전에 냉전 체제를 겪어왔던 국가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안보 그리고 자국의 국방력들이 현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빠져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비어있는 국방 상태에 대해서 불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겠구나라는 불안감들에 점점 이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우리가 이걸 못 수입해서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고 안전해지기 위한 이런 수입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저는 현실화가 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외국인 지분율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2월 저점 대비해서는 2%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중장기 실현 가능성을 보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제하고 그제였죠. 그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주가의 어떤 레벨을 보았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25,000원의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준다. 지금 이제 조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우리가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도 25,000원의 돌파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33,000원까지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K방산이죠. 이제 방산주들이 이제 수출주가 됐다. 그죠? 맞아요. 이전처럼 이제 국내 뭐 대북 관련된 이슈가 오를 때만 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는 거고요. 네. 한국항공우주, 뭐 LIG, 넥스원, 현대, 로템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 가운데 현대, 로템을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한 시황 해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유튜브 검색창에 사연관의 노이즈 엑스펙트 혹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